배우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튤립,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리더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리빙랩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 네덜란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호그백 디멘치아 빌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열심히 그 모델을 공부하고 한국적인 상황으로 도입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커뮤니티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표가 끝난 후에 또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스마트 에이징과 리빙랩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제 오늘 한국을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 연구자들은 매우 유능하고 또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제로톨로지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디벨로핑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가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리더이기도 하지만 그 서비스 모델 차원에서 테크놀로지 어답션을 하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인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저희 대학원은 에이징 스터디와 그 시니어 비즈니스 실버 이코노미만 전공하고 있는 융합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가 정책에서 그 고령사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고령화 특별위원회 그리고 또 서비스 관련한 일자리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체 그 테크놀로지와 에이징 스터디 그리고 디멘치아 프레일티와 같은 그 형태를 플랫폼과 연결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한 그 연구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 비즈니스와 실버 이코노미를 기업과 같이 연결하는 그 리에이전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한국에는 아직 이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그 기업을 컨설팅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개 기관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 고령화 사회의 뉴 에이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 그 한국 노인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네덜란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스마트 에이징, 한국 상황에서의 스마트 에이징과 리빙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연결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에이징, 리빙랩을 연결했을 때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전반적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한국은 굉장히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 전체 노인이 2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고령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코어 밸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기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 노인들의 인디펜던트 리빙 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노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셀프 디터민드 리빙과 오토노미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많이 노력했던 것을 이제 기업과 또 종사자 그리고 엔드 유저에 해당하는 노인들 그리고 이것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 기술가의 에코시스템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확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리빙랩은 기존의 프로덕트 중심에서의 그 범위에서 넘어서서 서비스로의 그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리빙랩의 이런 여러 도전과 결과물들을 단순히 연구에서 끝이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로 연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를 포함한 EU와 한국의 상황을 좀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실버 이코노미 엑셀레이팅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EU 리포트에서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리포트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영국을 4개 나라에만 국한한 그런 실버 이코노미에 대한 노력이었고, 특히 이제 그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고령화의 18%인 상황과 한국의 14%의 고령화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네덜란드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네덜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인구의 수도 노인 인구의 수도 18%, 19%까지 많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GDP를 포함한 고령화와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도 이게 7,800만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고령화가 14%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도 낮고 다음 이와 관련된 생산이나 일자리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갖고 가고 있고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리빙랩의 관계성을 봤을 때의 좋은 지표로서 크게 이제 이 MLC 형태의 모바일의 접근 그리고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투어리즘과 같은 서비스 그리고 이 전체 노인들에 대한 복지 요구와 같은 어시스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사안들을 봤을 때 이미 이제 네덜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많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령화율이 14%인 상황에서 비교를 한다면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회로서의 여러 가지 실버 이코노미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한국형 모델 그리고 네덜란드가 갖고 있으신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한국에 같이 접목시켜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런 스마트 에이징이나 리빙랩의 그랜드 골은 결국은 노인들이 인디펜던트 리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줄이면서 케어기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기여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저는 오늘 이 발표의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한국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한국의 상황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전체 인구에서 14%가 노인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6년 후에 2025년에 전체 노인의 20%가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슈퍼에이징 소사이어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매우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150년에 걸쳐서 고령화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까지 가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 어린이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제 28%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그다음에 홍콩, 타이완과 더불어서 이 아시아권 전체가 초고령 사회에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의 30%가 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측면에서 고령화에서도 슈퍼에이징 얼드 어덜트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노인들은 73% 정도가 노인이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끼리만 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이 테크놀로지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케어 테크놀로지의 언맨 니즈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전체 헬스 라이프 익스펜던시가 전체 7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익스펜던시가 81세여서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시긴 장수는 하게 됐지만 아픈 기간이 거의 10년 동안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나 정책의 면에서는 이렇게 아프고 긴 노년의 시간을 10년에서 좀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겠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멀티 디멘전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펑셔널 헬스와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앤 멘탈 헬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줄이고 이 말뉴트리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인들이 독거 노인들이 혼자 많이 사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가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갖고 가겠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들의 이 프레일티는 이걸 방치하게 됐을 때 노인들이 디서빌리티나 혹은 롱텀 케어의 대상자가 될 것이고 사망을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프레벌런스가 프리프레일과 프레일을 합쳤을 때 거의 50%가 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그니티브 헬스 측면에서도 디멘치아 프레벌런스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은 사회적 비용을 매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존중받으며 사시는 데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에 기여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또 어르신들의 멘탈 헬스 부분은 디프레션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이 스위사이드 레이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노인들의 이 멘탈 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로봇 형태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접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셜 아이솔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교류가 적은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이제 빈곤 문제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력의 한계가 이제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노인들이 이제 장수는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그리고 혼자 사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그동안 20년 이상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소셜 인슈어런스와 그다음에 내셔널 퍼블릭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소셜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화가 이슈가 되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천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이제 디멘치아가 말씀드렸던 대로 10%의 프레벌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내셔널 디멘치아 서포트 시스템을 강조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와 그다음에 R&D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징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노인들의 삶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나 혹은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IoT나 ICT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고령화의 상황과 테크놀로지의 접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리빙랩의 가능성을 한국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에이징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리빙랩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ICT 강국이고, 그리고 많은 도전들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인 테크놀로지 레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노력들은 삼성전자 등을 대표해서 굉장히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 에이징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아직 우리가 고령화를 빠른 시기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에이징 이슈와 관련해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가지는 못했고 리서치나 혹은 얼리 스테이지 오브 커머셜라이제이션 정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한국의 레벨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테크놀로지 레벨을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테크놀로지 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로봇이나 또 IoT, ICT와 관련된 기술들은 최근에 또 홀로그램 등의 새로운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랭킹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스마트 에이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크게 헬스케어와 또 케어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앤 트랜스포테이션 앤 플랫폼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글로벌 트렌드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스마트 에이징에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그 바이오마커에 대한 바이오 데이터 게더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결해서 하고 있고 특히 퍼블릭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케어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로봇을 개발하거나 혹은 식사 케어밀에 해당하는 그런 로봇이 지금 이제 초기 단계로서 발전이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다음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부산과 세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안전과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징 이슈와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에이징 시티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서 이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는 이 모빌리티는 인디펜던트 리빙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1인 자동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그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과 연결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AI 기반의 플랫폼 기술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밀의료로 해석되는 프리시즌 메디슨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료 정보나 임상 정보 그리고 라이프 로그 그리고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춤형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앞에 것은 내셔널 레벨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내셔널 헬스케어 인슈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플랫폼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전체 그 의사들의 진단을 메이킹 디시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IBM 말씀과 유사한 형태의 메디컬 플랫폼을 그 인텔리전트 마이닝 마인즈 기법에 의해서 발전시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전체적인 스마트 에이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에이징 이슈와는 바로 연결되어 있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성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시니어 리빙 랩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서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제품 위주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이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또 이것을 퍼블릭 컬러시와 연결하게 돼서 좀 더 확산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논의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스마트 홈이나 혹은 치매와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니어 리빙 차원에서 이제 사례별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 에이징과 리빙랩과의 관련된 그 업무 니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면 전체 이제 그 스마트 에이징 혹은 리빙랩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시니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케어기버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먼저 케어기버들은 이러한 스마트 에이징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형태는 매우 높지만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어기버의 상황을 먼저 보면 저희가 120명의 케어기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을 때 이런 스마트 에이징, 로봇과 같은 스마트 에이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 인텐션은 95%나 될 만큼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높은 욕구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비율은 거의 80%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도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활용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할머니가 박막내 할머니라고 계신데요. 구글에 가서도 이제 방문할 만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시다가 유튜버가 되시면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은 컨텐츠도 만들고 하시는데 반면 이제 이런 키오스크나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답션을 하지 못해서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 리뷰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헬스 아웃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줄이고 디프레션을 줄이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 이슈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코드 스터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에서 봤을 때는 이 노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그동안에는 ADL이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적고 앞으로 이런 이모셔널이나 서비스 로봇, 이모셔널 로봇과 같은 형태의 감성 로봇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기술까지도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의 접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제시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로엔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의 상황에서는 로엔드 테크놀로지이더라도 하이 디맨드인 상황에서의 그런 기술들을 잘 찾아내서 어르신들에게 기술이 바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사점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마트 에이징과 리빙랩이 만나게 될 때에 방향에 대한 제안을 주요 내용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4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어 밸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거에 머물렀다면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자기가 혼자 사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내시도록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하는 관점 그리고 사람 중심의 관점 그리고 프랙티스 중심의 관점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리빙랩은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중심의 리빙랩이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서비스 그리고 리얼월드 관점에서 접목하는 그런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가진 리빙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퍼블릭 팔러시 리빙랩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노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답션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프로덕트 서비스 콜라보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부 정책 혹은 지자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링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끝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와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전반적으로 에코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어 밸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은 그동안 빠른 정책의 발전을 하다 보니 매우 정부 주도적이고 그 프로바이더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펄슨 센터드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셀프 디터민드 리빙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이걸 통해서 노인분들이 인디펜던트 리빙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에이징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 리빙랩을 리얼월드 컨텍스트에서 관련짓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제시를 드립니다. 전체 R&D 패스웨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인벤션 단계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프로덕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어답션되고 디퓨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서비스 모델과 팔러시와의 접목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런 건강보험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나 롱텀 케어 인슈어런스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적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로봇을 지금 R&D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로봇을 만들기만 하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정부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리빙랩의 그동안에 이제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시설과 병원에서 실제 리빙랩을 운영하고 이것들이 네트워킹 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룸에서 리빙랩이 이루어지는 것에서가 되면 이 케어기버가 지금 이 이제 베드에서 이렇게 욕실로 혹은 검사실로 혹은 화장실로 가는 거에 대한 동선에 대한 파악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도에서 시설 안에서 병원 안에서 전체를 리빙랩으로 보게 된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양이나 서비스에 대한 동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체 그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리얼월드 리빙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정부 리빙랩의 결과가 의미 있게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싱 메커니즘 측면에 있어서도 리빙랩이 중요한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에 연결되는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테크놀로지 어답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국에선 이러한 시니어 테크놀로지 어답션 코호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65세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미들에이지와 영에이지에 대한 코호트 구축을 통해서 헬스케어나 케어 그리고 각종 모빌리티 하우징과 관련된 분야의 코호트를 통해서 전체 시니어 테크놀로지 어답션을 높일 수 있는 리터러시 스케일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노인들의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술이 개발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데이터 게더링을 통해서 테일러드 서비스 모델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인터그레이티드 시니어 테크놀로지 어답션 모델로 발전시키는 걸 희망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의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테크놀로지 어답션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리빙랩의 리빙랩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스마트 에이징에 있어서 리빙랩의 접목 지점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라고 하는 우리는 리빙랩의 모델을 만드는 리얼월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확산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는 정부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실제의 액터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리고 디벨로퍼 그리고 실제 그걸 확장하고 있는 시설과 또 시장에서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텀업 방식으로 리빙랩이 추구하는 바텀업 방식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케어기버와 같은 워크포스들에 대한 이 리빙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감, 그리고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제 액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학습되고 또 생태계가 마련되고 확장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과 리빙랩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